오늘 울었지? 네. 그럼 밥은 나중에 먹자. 울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이고요. 부산 외곽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학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공간이죠. 아파트 상가 2층 끝자리에 있는 20평 남짓한 곳이에요. 그래도 저한테는 소중한 곳이에요. 동생이 살아있을 때 함께 꿈꿨던 공간이거든요. 동생 한수진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심해지더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때 남겨진 게 7살짜리 조카 예린이었고요. 제부 장도연 교수는 곧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심리상담사인 윤지우 씨와요. 저는 그 선택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학원에는 오후 4시쯤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방과 후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초등학생 5명이 전부예요. 그 중에 예린이도 있고요. 예린이는 항상 제일 먼저 옵니다. 학교가 가까워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빨리 오고 싶어서일지도 몰라요. 이모 학원에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었어요. 이모. 예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우리 예린이 왔구나. 학교는 재미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예린이는 구석 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분홍색 기계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 일기장이었죠. 처음 본 건 한 달쯤 전이었어요. 예린이가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게요. 새엄마가 선물했다고 했어요. 일기를 쓰는 대신 녹음하는 거래요. 글씨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린이는 기계를 손에 쥐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기뻐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건반 위에서 멈춘 게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곧 기계에서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착하다, 예린아.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동생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동생을 흉내낸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는 기계를 꼭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아, 그거 뭐야? 이모한테도 보여줄래? 예린이는 깜짝 놀란 듯 기계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안 돼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7살 아이답지 않게 차가운 거부였어요. 왜? 이모는 안 되는 거야?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말래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기계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펼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수업을 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예린이는 평소처럼 연습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건반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오고 수업이 시작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예린이만 신경 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린이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예린아, 저녁은? 새엄마가 차려놨대요. 그래, 잘 먹고. 네. 아이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학원을 나갔습니다. 작은 등이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예린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7살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제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예린이가 버스에 올라탄 뒤에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말투, 행동, 표정 모든 게요.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기뻐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예린이는 울지 않은 걸 자랑스러워하는 걸까요? 7살 아이가 우는 게 뭐가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기계의 목소리, 동생을 닮은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녁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혼자 남아서 피아노를 쳤어요. 동생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죠. 건반을 누르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동생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예린이는 지금처럼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괜찮았을까요? 제부는 동생에게도 똑같이 했을까요? 감정을 통제하고 우는 걸 금지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피아노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린이를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는 거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억지로 짓는 미소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요. 그리고 그 기계의 목소리. 착하다, 예린아.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린이를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학원에 왔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도 점점 줄었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신데? 예린이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한번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해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제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 의아했어요. 그럼 내일 6시쯤 갈게.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부네 집은 해운대 쪽 고급 아파트였어요. 30층 높이의 깨끗한 건물이었죠. 동생이 살아있을 때부터 살던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새엄마 윤지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우 씨는 33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날씬한 체구였죠. 심리 상담사답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예린이가 보였어요. 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그 분홍색 녹음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요. 예린아, 이모 왔어.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제부 장도연 교수는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40살인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왔어요? 응. 앉으세요. 곧 저녁 준비될 거예요. 저는 예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예린아, 학교는 재미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가 주방에서 음식을 날랐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죠. 자, 식사하시죠. 제부의 말에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예린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린이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린아, 왜 안 먹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울었지? 아이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럼 밥은 나중에 먹자. 울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요? 7살 아이에게요? 예린이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밀어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부,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부는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예린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우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울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배고픈데요. 참는 법도 배워야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제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학생을 가르치듯 냉정했어요. 저는 예린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가 예린이의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속삭였어요. 아빠가 너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학대였어요. 명백한 아동학대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처형은 아이 교육에 대해 잘 모르시죠? 저는 교육학 교수예요. 제가 연구한 방법이에요. 연구, 아이를 굶기는 게 연구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예린이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면 안 돼요. 하지만 처형, 식사나 하세요. 예린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부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도 조용히 식사를 했고요. 예린이만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밥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가볼게요.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제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예린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안았어요. 예린아, 이모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굶기면서 그게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동생이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부는 동생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고 완벽을 강요하고 모든 걸 규칙으로 묶어놨을 겁니다.
동생은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죠. 이제 그 고통이 예린이에게 옮겨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번호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밥을 안 먹인 것만으로는 학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제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우 씨도 심리 상담사였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예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빈 그릇 앞에 앉아있던 아이의 모습이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던 그 순간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지우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윤지우. 무슨 일이세요? 저도 힘들어요. 남편이 너무 심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면 예린이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냥 두세요? 당신도 심리 상담사잖아요.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요. 지금 제가 나서면 가정이 깨져요. 그럼 예린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불행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남편도 변할 거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변명만 하고 있어요. 예린이를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린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예린이는 동생처럼 될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예린이는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만 반복했죠.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예린이가 학원에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요. 예린아, 밥은 잘 먹고 다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예린이는 평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죠. 예린아, 괜찮아? 네. 아픈 데는 없고? 없어요. 아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예린이도 가방을 챙겼어요. 그런데 서두르다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연필, 지우개, 공책들이요. 그리고 그 분홍색 녹음 일기장도요. 아, 예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건들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저도 도와주려고 쪼그려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녹음 일기장이 제 손에 잡혔어요. 이모가 정리해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린이가 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기계를 들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버튼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예린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요. 말하면 녹음돼요. 그래. 이모도 한번 들어봐도 돼?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예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기계가 답했습니다. 잘했어, 예린아.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는 동생을 흉내낸 인공음성이었죠. 다음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오늘은 급식이 맛있었어요. 떡볶이였거든요. 많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구나. 엄마도 떡볶이 좋아했어.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예린이의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 이야기, 먹은 음식들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긍정적이었어요. 슬픈 일, 힘든 일, 화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 문장으로 이야기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한두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아빠는 말했어요. 행복한 아이만 사랑한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예린이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울면 엄마도 나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해요. 울지 않으면 아빠가 웃어요. 새엄마도 착하다고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울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되잖아요. 울면 밥도 못 먹고 엄마도 날 싫어하니까요. 기계가 답했습니다. 착하다, 예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울지 마. 웃어야 해. 저는 기계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문 도구였어요. 아이에게 행복을 강요하고 슬픔을 금지하는 기계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엄마의 목소리로요. 예린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울어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안 돼요.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울면 아빠가 화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모가 밥 줄게.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들켜도 괜찮아. 이모가 아빠한테 말할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저 가야 돼요. 늦으면 아빠가 화내요. 예린아,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아이는 학원을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요. 저는 녹음 일기장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7살 아이에게 감정을 억압하고 행복을 강요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죽은 엄마의 목소리로 세뇌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똑같았어요. 저는 학원 문을 잠그고 제부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예린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우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예린이 만나러 왔어요. 지금은 안 돼요. 예린이 저녁 먹고 있어요. 그럼 같이 먹으면 되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 씨가 말렸지만 무시했어요. 거실로 가니 예린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앞에는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예린아, 왜 밥 안 먹어? 제부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처형, 무슨 일이에요? 약속도 없이 왜 왔어요? 제부, 예린이 왜 밥 안 먹여? 오늘 학교에서 울었대요. 그래서 저녁은 나중에 먹기로 했죠. 제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그게 말이 돼? 아이를 굶기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이라고? 저는 녹음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이라고? 아이한테 감정을 억압하고 행복을 강요하는 게 제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예린이가 두고 갔어. 그래서 들어봤죠.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들으면 안 되죠. 권한? 제 조카가 고통받고 있는데 권한이 문제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린이가 움찔했어요. 지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진정하세요. 예린이 보는 앞에서요. 진정하라고요?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고 어떻게 진정해요? 언니도 아이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육이요? 이건 학대예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요. 제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형, 나가주세요. 안 가요. 예린이 데려갈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요? 이모로서 조카를 지킬 권리가 있어. 법적 권한은 없죠. 친권은 저한테 있어요. 제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봤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울고 있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예린아, 이모랑 가자. 응?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 화내요.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처형, 그만하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알았어. 갈게. 저는 예린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예린아, 이모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 조카가 학대받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감정도 억압당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 녹음 일기장, 감정 억압 모두요. 상담원은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했어요.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부는 대학 교수였고 지우 씨는 심리상담사였어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 내지 못하던 그 모습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예린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하는 것처럼요.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제부도 지우 씨도 법도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예린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신고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동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가 밥도 못 먹고 있었다고요.
보호자 측 설명으로는 아동이 편식이 심해서 식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사인 어머니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울었다고 밥을 안 주는 게 식사 교육이라고요? 신고인께서 목격하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아동 학대의 명백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부와 지우 씨가 잘 포장한 거예요. 전문가들답게 완벽하게 대응한 겁니다. 저는 학원 문을 닫고 제부가 일하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인문관 4층이었어요. 제부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니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연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장도연 교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연구실은 깔끔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논문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제부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죠. 처형?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약속도 없이 왜 여기까지 와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바쁜데요. 수업 준비해야 하거든요. 길지 않을 거야. 저는 문을 닫고 그 앞에 섰습니다. 제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갔지? 네, 나갔더라고요. 처형이 신고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학대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고. 당연하죠. 학대 같은 건 없으니까요. 제부는 태연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제부, 아이를 굶기는 게 학대가 아니야? 굶기는 게 아니에요. 식사 교육이에요. 교육? 울었다고 밥을 안 주는 게? 그래요. 감정 조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처형, 당신은 아이 키워본 적 없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많죠. 교육이 뭔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아이가 고통받는데 뭘 이해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대학이에요. 제부, 제정신이야? 7살 아이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 몰라? 몰라요. 제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 딸은 강해야 해요. 제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슬픔은 병이에요, 처형.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녀가 죽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말이야? 네. 수진이 말이에요. 제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출산 후 우울증이 왔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건 병이었잖아요. 치료했어야지. 치료요? 제부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전 의사예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수진이를 치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건 제부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애가 슬퍼하는 걸 방치했죠.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요. 그래서 예린이는 달라야 해요. 그 애는 슬퍼하면 안 돼요. 울면 안 되고요. 제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예린이는 엄마처럼 되면 안 돼요. 강해야 해요. 슬픔을 이겨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감정을 억압하는 거야? 억압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맞아요. 울지 않는 훈련이에요. 슬픔을 참는 훈련이고요. 제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 그 애를 살리고 있어요. 처형. 이해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야. 사랑이에요. 제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전 그 애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아이를 굶기고 감정을 억누르는 게? 그래요. 울면 죽으니까요. 제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울면 죽는다고요. 수진이처럼요. 그는 책상을 쳤어요. 책들이 흔들렸습니다. 전 예린이가 엄마처럼 되는 걸 볼 수 없어요. 절대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부는 미쳐 있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죽음을 예린이에게 투영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제부, 그건 제부 죄책감이야. 예린이한테 풀 문제가 아니야. 뭐라고요? 동생이 죽은 건 제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예린이한테 하는 건 잘못이야. 나가세요. 제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제부, 나가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연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었죠. 저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제부는 예린이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집착이었어요. 죄책감에서 비롯된 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예린이를 죽이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부를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법도 소용없었고요. 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예린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모, 보고 싶어요. 단 6글자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예린이는 보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프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있었어요. 예린이를 구하겠다는 결심이요. 제부를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법이 안 된다면 직접 나서야 했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동 학대 전문 변호사, 친권 정지 신청 방법, 후견인 지정 절차요.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예린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들을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예린이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린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동생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 그날의 동생의 모습이요. 동생 수지는 출산 후 많이 변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달했던 사람이었어요. 피아노를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아이들을 사랑했죠. 하지만 예린이를 낳고 나서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수진아,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응. 밥은 먹었어? 잘 모르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예린이는 요람에서 자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예린이 예쁘다, 수진아. 그래. 응. 널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 수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부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처형 왔어요? 응, 제부. 동생 좀 보려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제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동생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수진아,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왜? 우울증 같아서. 출산 후 우울증 있잖아.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아. 하지만요. 서연아.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난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해? 예린이가 울면 무서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수진아. 처음엔 다 그래. 아니야. 난 다른 엄마들이랑 달라. 수진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나한테는 모성애가 없나 봐. 예린이를 보면 미안한 마음만 들어. 수진아,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하는데 하기 싫어. 이런 생각하는 내가 너무 나빠.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저는 제부를 찾아갔었어요. 서재에서 나오는 글을 붙잡았습니다. 제부,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 알아요. 그런데 왜 안 가? 시간이 없어요. 논문 마감이 다가와서요. 논문보다 수진이가 중요하잖아. 처형, 이건 제 일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부는 차갑게 말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파트 옥상에서요. 제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동생은 제부 때문에 죽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완벽을 강요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예린이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했어요. 예린이가 우는 대신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린이를 구하겠다고요. 동생을 지키지 못했지만 조카는 지키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제 찾아둔 변호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무엇 때문이신가요? 친권 정지 신청이요. 그리고 후견인 지정 절차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전 10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예린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학원 열쇠를 챙겼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예린이를 구하겠다고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서면 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간판에는 법률사무소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친권 정지 신청권이라고 하셨죠? 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제부가 예린이에게 한 일들, 녹음 일기장,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들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녹음 일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요. 녹음 파일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기계를 예린이한테 돌려줬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렵겠네요. 목격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대학 교수이고 배우자가 심리 상담사라면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하거든요.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재조사 요청, 예린이와의 심리 상담 기록, 학교 선생님들의 증언 등이었습니다.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몇 개월이요? 네. 친권 정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거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개월이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예린이는 계속 고통받을 텐데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시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언니. 돌아보니 윤지우 씨였습니다. 새엄마 지우 씨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 씨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따라왔어요. 뭐라고요? 언니가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요. 왜 따라온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기서는 곤란한데요. 다른 데 가요. 저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 씨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떨고 있었죠. 무슨 말을 하려고 따라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뭐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지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요. 도연 씨가 예린이를 굶기는 것도, 감정 점수를 매기는 것도, 녹음 일기장으로 세뇌하는 것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요? 도연 씨가요. 지우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완벽주의자예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요. 저한테도요. 그래서요? 처음엔 저도 말렸어요. 아이한테 너무 심하다고요. 하지만 도연 씨는 듣지 않았어요. 지우 씨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노트였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예린이의 감정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10월 5일 3회 울음, 밥 1회 걸음. 10월 7일 2회 울음, 밥 1회 걸음. 10월 12일 1회 울음, 칭찬 2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 씨가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예린이가 몇 번 울었는지, 몇 번 웃었는지, 밥을 먹었는지요. 미쳤네요. 맞아요. 미친 거예요. 지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도연 씨가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은 심리 상담사잖아요. 이게 학대인 걸 알았을 텐데요. 알았어요. 물론 알았죠. 지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떠나면 예린이는 어떻게 돼요? 도연 씨 혼자 키우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참은 거예요? 네.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요? 맞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알아요. 지우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비겁한 거요. 도망친 거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지우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요? 도연 씨가 예린이한테 하는 것들을 녹음했어요. 몰래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언니가 집에 왔던 날 이후로요. 지우 씨는 USB를 제 앞에 놓았어요.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도연 씨가 예린이를 혼내는 것, 밥을 못 먹게 하는 것,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요. 왜 이걸 주는 거예요? 예린이를 구해주세요. 지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못해요. 겁이 나서요. 하지만 언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저는 비겁하거든요. 지우 씨는 일어섰어요. 이 USB는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만약 도연 씨가 제게 뭐라고 하면 그때 공개할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요. 아직은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요. 언니, 예린이 부탁해요. 지우 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필요했던 증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시 오셨네요? 김민준 변호사가 놀란 표호로 저를 봤습니다. 증거가 생겼어요. 저는 USB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요? 제부가 예린이를 학대하는 증거예요. 녹음 파일이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울었지? 네. 그럼 저녁은 없어. 울면 밥 먹을 자격 없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다음부터 울지 마. 예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요. 울지 말라고 했지? 네. 그럼 참아. 변호사는 파일을 멈췄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네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임시보호조치 신청 가능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예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이 증거면 충분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제부는 더 이상 예린이를 통제할 수 없을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예린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이모가 지켜줄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예린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긴급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검토했고요. 사흘 만에 결정이 났어요. 예린이는 임시로 제 보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제부의 친권은 일시 정지됐고요. 예린이를 데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제부네 집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처형.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린이 데리러 왔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도연 씨 협조해 주세요. 임시보호조치 결정서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넸어요. 제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전 내 딸을 사랑해요. 사랑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부는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형, 제발이요. 예린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예린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모. 예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제부가 다가왔습니다. 예린아, 아빠랑 있자. 응? 예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옷을 꽉 잡았습니다. 싫어요. 예린아. 아빠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무섭다고? 네. 아빠가 저한테 밥 안 줘요. 울면 안 된대요. 그건 너를 위한 거였어. 싫어요. 저는 울고 싶어요. 슬프면 울고 싶다고요. 예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예린아, 잘 지내. 새엄마도 안녕히 계세요. 예린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예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제부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린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제부를 아동학대 및 상습 정서적 폭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지우 씨가 준 녹음 파일, 예린이의 진술, 학교 선생님들의 증언까지요. 재판 날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3층 법정이었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울면 밥을 안 줬어요. 얼마나 자주 그랬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요. 가끔은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땠나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배고팠어요. 예린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어요. 저는 예린이를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았어요. 잘했어, 예린아. 정말 잘했어. 이모,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니야. 넌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울어도 괜찮아요? 그럼. 울고 싶으면 얼마든지 울어도 돼. 예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법정에 제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밥은 없어.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울던 너 때문에 죽었잖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부는 예린이에게 그런 말까지 했던 거예요. 엄마의 죽음이 예린이 탓이라고요.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제부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아내처럼 우울증으로 죽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굶기고 감정을 억압했습니까? 그건요. 제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판단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장도연, 아동학대 및 상습 정서적 폭력 혐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제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예린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모,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어떻게 돼요? 예린이는 이모랑 살게 될 거야. 정말요? 응.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이모, 이제 밥 먹어도 돼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껏 먹어도 돼. 울어도 돼요? 그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나면 화내도 돼. 예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사랑해, 예린아.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예린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모, 하늘이 예뻐요. 그러네. 정말 예쁘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예린이는 가끔 뛰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아이는 자유로워 보였어요.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예린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닌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린이가 물었어요. 이모, 저녁은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요. 그리고 튀김이요. 그래, 그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진짜요? 응.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떡볶이 가게로 갔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예린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진심으로요. 이모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아이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을 거예요. 저는 예린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린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이모, 저 행복해요. 그래, 이모도 행복해. 진짜요? 응, 진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린이와 저의 새로운 삶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웠으니까요. 예린이는 떡볶이를 다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 배불러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쉬자. 네.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린이가 말했어요. 이모, 노을이 예뻐요. 그러게. 정말 예쁘다. 우리는 노을을 보며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편안했으니까요. 안전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린이는 제 학원 위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예린이의 방을 준비해뒀어요. 분홍색 이불과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린이 방이야. 제 방이요? 응. 예린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천만에. 아이는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예린이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예린이의 방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학원 창가에 예린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피아노를 치다가 예린이를 봤습니다. 예린아, 뭐해? 일기 써요. 일기? 네. 손으로 쓰는 일기요.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녹음 일기장은 벌써 몇 달 전에 버렸습니다. 예린이가 직접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죠. 뭐라고 썼는데? 읽어줄까요? 그래, 읽어줘. 예린이가 종이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제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금방 화해했어요.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예린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떡볶이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그래도 밥은 맛있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모, 저 잘 썼죠? 응, 정말 잘 썼어. 저는 예린이 옆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예린아, 울어도 괜찮아. 알아요. 배부르면 행복한 거야. 네, 저도 알아요.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아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웃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울 때도 소리를 내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웃고 싶으면 웃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었고요. 화가 나면 화를 냈어요. 슬프면 슬퍼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닿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모, 저 행복해요.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진짜로요. 이모도 행복해. 저는 예린이를 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부는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어요. 예린이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상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부도 예린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제부는 예린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미안해, 예린아. 아빠가 잘못했어. 예린이는 울었어요. 하지만 제부를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이는 성숙해졌어요. 어른보다 더요. 지우 씨는 제부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왔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예린이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지우 씨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요. 저는 예린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법원은 제게 예린이의 후견인 자격을 줬습니다. 정식으로요. 매일이 새로웠어요. 예린이와 아침을 먹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갔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이모, 예린이가 불렀어요. 응? 제가 커서 피아노 선생님 될래요. 정말? 네. 이모처럼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예린이도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럼 저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을 거야. 예린이가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아노로 돌아갔습니다. 건반을 눌렀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수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봐. 예린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동생은 웃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거리가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예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학원이야. 이모랑 같이 있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걱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피아노 연주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예린아, 저녁 뭐 먹을까? 치킨이요. 또 치킨이야? 어제도 먹었잖아. 그래도 먹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치킨 시키자. 와. 예린이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예린이와 함께 학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정리하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으니까요.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먹었어요. 아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예린이는 치킨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린아, 지금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뭐가 제일 좋아? 이모랑 같이 있는 거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모도 예린이랑 있으니까 행복해. 진짜요? 응, 진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예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모, 하늘 봐요. 예뻐요. 그러네. 정말 예쁘다. 저 하늘에 엄마가 있을까요? 그럼 엄마가 예린이 보고 있을 거야. 엄마도 행복할까요? 물론이지. 예린이 이렇게 잘 크고 있으니까. 예린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수진아, 예린이 잘 키울게. 약속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린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조금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평범해도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예린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사랑해, 예린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함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자유로우니까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슬픔도, 눈물도, 불완전함도 모두 포용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힘든 아이가 있다면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